집중 토론 유병욱 경희대 교수, 박창환 전 장안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 원톱에 4명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선대위를 꾸렸습니다. 이제 공천 국면에서 이제 선거운동 국면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바뀐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이제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윤재욱 원내대표, 윤재욱 원내대표를 빼고선 다 수도권에 출마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수도권에 집중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좀 돋보이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역대 총선의 승패는 항상 수도권에서 좌우해 왔습니다. 예. 이번 22대 총선도 전체 254개 지역구의 절반 가까운 122석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 공이 수도권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중에 당시 민주당이 103석을 확보했는 데 비해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16석에 그치면서 한마디로 참패한 바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수도권에 더욱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를 위해서 한강벨트, 수원벨트 등의 경쟁 있는 후보를 공천하기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또 서울의 나경원 전 의원, 경기의 안철수 의원, 인천의 원희룡 전 장관을 통해서 해당 서울, 인천, 경기에 좀 바람을 일으키고 표심을 좀 공략해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세 분 모두 후보로 지역에 출마해 계시기 때문에 또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을 빼놓고는 이제 지역구 상황이 상당히 박빙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선거 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도 아직 선거 초반이기 때문에 선거라는 건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지원에 좀 한계가 있다고 좀 그렇게도 보여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과 뭐 어느 정도 경쟁 관계나 혹은 이제 약간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던 분들이 전부 다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원팀을 구성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았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원톱이라고도 하고 이제 1+4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 선대위 체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역시나 뭐 이번 최대 승부처, 총선 승부처는 수도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특히나 지난번에 수도권에서 대패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의미 있는 의석수만 얻어도 뭐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선방했다 또는 뭐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결과론적으로 세 분이 다 공교롭게도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 역시 이제 수도권의 확장성을 노린 그런 그 배분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 친윤으로는 수도권에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총선에서 소위 정권 심판론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과연 이렇게 이 세 분만으로 되겠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좀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이야말로 소위 유승민 카드를 쓸 때가 아니냐. 네. 사실 중도 확장성 당내 인사 중에 국민의힘 인사 중에 가장 중도 확장성을 가진 인사가 사실 유승민 카드거든요. 그럼 유승민 카드를 쓸 의사가 지금 전혀 없어 보여요. 네. 과연 이래 가지고 선거 이길 수 있겠느냐. 또 하나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이 친윤 일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권 심판론에서 중도표를 가져오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 때 잠깐 하다가 말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종섭 대사의 출국 금지라든지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인데 이거 방어만 하고 있어서는 총선 치르기 힘들다고 봐요. 저는 한동훈 체제가 예. 이종섭 대사의 출금의 과정상 절차상 좀 문제가 있었던 점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네. 않는 점들 이런 점들을 좀 목소리를 내야 뭔가 한동훈 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 뭐 대사 지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뭐 최상병 사건과 아무 관련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결국 이거는 총선에서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선대위 체제가 이제 이대로 유지가 될지 앞으로도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것도 한번 보기로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해서 쓰리톱 체제를 구축했고 이제 통합의 방점을 찍으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이제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까지 이제 경선 결과를 보면 여전히 이제 비명계가 이제 많이 이제 고배를 마시고 있으면서 이제 비명 행사다 이런 이제 공천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를 잘 씻고 과연 이제 원팀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 일부 지역에 경선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22대 총선의 공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여야 공이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고 경선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무감동 공천이 되었고 민주당은 친명 횡재 공천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 입장에서는 좀 감동이 부족한 공천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하위 20%에 포함되어 있던 의원들 전부 다 경선에서 탈락했고 하위 10%였던 박용진 의원도 경선에서 탈락했는데요. 양자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경선 구도에서 득표율의 20%나 30%씩 그 차감되는 상태에서 경선 승리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의원이 당의 잔류하게 된 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나 시끄러운 게 있었지만 이제 공천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제 선거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외형상의 민주당의 선관위 구성은 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 이제 선거의 9번째 등판이라고 하는데 뭐 네. 선거에 정말 달인이시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낙동강 벨트 지원에 아마 키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원팀이 되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의 합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 공천의 갈등은 거의 수습봉합되었고 이제 선거를 준비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이 또 등판할지 여부, 이 부분도 이제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부에서 이제 그 남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이제 공천의 아픔을 안고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이제 원팀을 잘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민주당의 분위기가 크게 바뀐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뭐 총선 패배 위기론까지 네. 대두가 됐었는데 이제 그래서인지 그 갈등의 목소리는 잦아들고 일단은 총선에 우리가 정권 심판론에 힘을 모으자 이런 네.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전 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물론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있지만 상징성이 있고 또 네. 전국을 돌아다니기에는 뭐 나이도 있기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했고요. 예. 근데 이런 분이 나서서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힘을 모으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특히나 이분이 과거에 그 험지 네. TK에서 당선됐던 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낙동강 벨트라든지 네. 영남 송거 사실 이재명 대표가 물리적 거리 때문에라도 가기 힘든 곳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다. 근데 다만 네. 지금 이제 공천 막바지까지 비명 후보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역에서는 큰 영향을 못 미칠지 모르겠지만 비례 투표에는 분명한 이 후폭풍이 남을 거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으로의 이 소위 표 분산 효과 네. 이 부분은 결국은 이 효과, 이 영향이 소위 비명 후보들의 대거 탈락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원팀은 이제 이룰 수 있지만 이제 비례 투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그 여야 할 것 없이 과거에 했던 그 발언, 막말 발언 이런 부분들이 또 소환되고 있습니다. 어느 선거 때나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또 그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도태우 변호사 대구 중남구에서 이제 경선을 통해서 공천이 확정이 됐는데 과거에 5.18 관련해서 북한 개입설을 얘기했던 부분이 소환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한번 제거해달라 공관위에 요구를 했는데 공관위에서는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고 그 진정성을 이제 정상 참작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이걸로 이제 매듭 지어질까요? 예, 일단 관련해서 상당한 경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수 공천이 아니고 경선 통해서 승리한 후보이기도 하고 예. 사과의 진정성 등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그 공천이고 당선인 지역에서 이미 공천을 받아둔 상황에서 그 공천이 취소될 위기에 직면해서 한 사과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 사과의 진정성이 얼마나 있을지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상 집도끼를 우선 다지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자는 측면에서 보면 그 TK 지역의 지역 정서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을 네. 것으로 보여지고요. 도태우 후보의 경우는 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뭐 현재 네. 공천이 취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앞으로 향후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진정성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와 호남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 예. 있는데
지난 1월에 방문해서 하기 싫은 숙제하러 온 게 아니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호남에 다가왔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차원에서 계속해서 호남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 중도라든지 수도권 표시에는 영향을 안 줄까요? 저는 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의 조용한 공천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용했기 때문에 네. 반사 효과를 톡톡히 노렸어요. 그런데 역시나 여기에 폭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태우 변호사죠. 이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 뭐 5.18 관련된 언사뿐만이 아니라 뭐 일베 사이트에서 글 실어 나르는 거,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부정한 듯한 발언을 한 것, 그리고 군부 독재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 부정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라면 컷오프가 경선에 됐어야 돼요. 경선 전에. 예. 그런데 경선이 끝난 이후에 지금 와가지고 이거 날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좀 향후에 유영하 변호사 공천과 더불어서 소위 탄핵의 강 논란과 더불어서 서울 중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폭탄이 이게 하나가 아닙니다. 네. 지금 뭐 정우택 후보, 그다음에 뭐 예. 박덕흠 후보, 태영호 후보, 김성교 후보 사실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논란이 안 됐던 것들이 예. 이제 본선에 가면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잘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의 또 과거 목발 경품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뒀었던 때인 것 같은데 DMZ에 들어가서 경품으로 목발을 내걸자 이렇게 이제 한 발언이 그 전에 있었던 과거에 이제 그 DMZ 안에서 장병들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희화화했다 이런 이제 논란이 거세지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사과도 했고 영상은 이제 삭제를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소환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정봉주 전 의원은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인데 예. 아무리 사과를 했다지만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실 수가 있는지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에게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건 이제 국가관이나 안보관이 상당히 좀 의심스럽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공천을 받은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뭐 박용진 의원이 마침 재심 신청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뭐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많지 않아 보이고요. 예. 뭐 스스로 물러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성향상 계속 버티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보면 매우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중도 표심 입장에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분개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과거에 이제 발언이 이제 다시 소환이 된 그런 상황이고 일단 공천은 이제 본선 진출은 확정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박용진 의원은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심을 신청했어요. 그 여론조사 사전 유출 의혹까지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물론 결과에 관계없이 본인은 이제 헌신하겠다 이렇게 밝혀놓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 여론조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제 중성동 을에서 네. 경선에서 패배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의 원데이터를 요구하면서 재심을 신청한 상태예요. 결국은 지금 현재 그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론조사의 이 모집 단위 수가 5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전화를 돌리는데 네. 실제 응답은 뭐 많으면 500명, 적게는 300명 수준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여론조사가 결정되다 보니까 1%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사실 조직적 개입이 가능하거든요. 네. 지지층만 잘 전화기 앞에 모이면 예. 이 소위 말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박용진 의원 지역구뿐만 아니라 경선 전반에 이 소위 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여론조사에 따른 이 후보 결정 과정에 대해서 좀 다시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 이럴 줄 몰랐느냐. 저는 충분히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심사 과정에서 과거에도 이렇게 우리가 그 팟캐스트 방송 했던 분들 중에 과거의 발언 때문에 공천 탈락한 분이 있었어요. 민주당의 네. 역사에서. 그럼 정봉주 전 의원은 없었냐?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젊은 층이나 또는 소위 중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요. 저도 최전방 지뢰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기함을 했습니다. 젊은이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물론 본인은 민주화 운동 때문에 군대를 안 갔지만 군대를 간 사람들의 심정은 충분히 헤아려야 돼요. 네.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군대 갔다 온 젊은 층들을 희화화하는 이런 발언은 저는 뭐 지도부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 네.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든 아니면은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든 저는 뭐 중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네. 민주당이 중도 확장성 논란에 네.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문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하죠. 조국 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네.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고발 사주 의혹 이거를 이제 수사하는 특검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호 공약으로 내놓겠다 했는데 여당에서는 정치 보복을 위한 출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의 이 같은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선거에 임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적어도 1호 공약은 본인 개인의 한풀이보다는 국가 국민을 위한 비전 제시였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요. 예. 한동훈 장관 딸의 논문 관련 의혹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진 것 같고요. 오히려 조국 대표 가족의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 좀 진정한 사과가 앞서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 20대의 지지율이 낮은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때리기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이제 야권 연대 측면에서 이제 선거 전략상 연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에서 원하는 선거 구도는 이재명 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제 정권 심판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건 한동훈 대 이재명, 네. 검사 대 피의자 구도인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이제 한동훈을 때리고 이제 윤석열 대표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연대가 이루어진 건 아닌가 싶고 조국 대표 입장에서 선거 전략상 그 한동훈 때리기를 통해서 네. 진보 세력 결집과 득표를 위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조국 혁신당이 뭐 당 지지율이 상당히 그 약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행보가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뭐 어떤 승부수를 걸까요? 던졌다 예, 이렇게 승부수를 봅니다. 던졌다. 네, 예. 이거 뭐 물론 뭐 그거를 좋게 보면은 네. 이에는 이, 뭐 눈에는 눈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보면은 정치 보복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진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사실 거기에 무게가 있기보다는 지금 조국 신당이 돌풍을 일으켰어요. 지지율 10%가 넘는 비례투표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가 나오는 데가 꽤 많아요. 예. 자, 이거를 갖다가 굳히기를 들어간 거다. 네. 이걸 굳히기를 하려면 민주당이 못하는 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아니어도 10명에 가까운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예. 띄운 거라고 봐요. 조국 혁신당의 승부수 어떻게 이제 작용할지 좀 같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 끝으로 짧게 지금 그 개혁신당이라든지 새로운 미래가 이제 뭐 비례 공천도 하고 있고 이제 지역구에 잇따라 지금 출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 개별 지역구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아요. 해당 지역에서는 말이죠.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각 당의 현실적인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예.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의 경우에는 이제 정당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예. 또 지역구 현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 출마할 수밖에 없고요. 조국 혁신당은 이제 지역구에 출마할 경쟁적 후보는 없지만 비례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비례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해서 본인이 당선될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여야 후보 당락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도 뭐 고춧가루 효과 톡톡히 낼 거라고 고춧가루를 봅니다. 합니까? 그래서 예. 그 네. 출신 후보가 어느 예. 성향이냐, 예를 들어 과거의 민주당 성향이었냐, 과거의 국민의힘 성향이었냐에 따라서 그양 후보의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좀 결이 좀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 두 파트가 이 조국혁신당은 공중전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두 당은 개혁신당이나 지상전? 새로미래는 네. 공중전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는 네. 뭐 결국은 지상전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예. 유권자의 최종적인 선택 어떻게 될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